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를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장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먼저 이제 오늘 대장동 실무 책임자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라는 부분이 일단 허위라고 보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이재명 대표는 네. 고 김문기 씨죠.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진술하고 반대되는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 믿기가 어렵다라고 배치되는 그런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기소를 한 건데.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민주당에서도 이상한 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봐도 사실은 이상한 기소가 맞습니다. 아하. 굉장히 아주 이례적인 기소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이례적인 기소를 했는가? 오죽하면 검찰이 이런 사건을 기소를 했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뒤에 왜 그런가를 네.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 이상한 소송이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 측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된 건데요. 네. 허위사실 공표에서 그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되고 그 진술 내용들이 좀 증거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사실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여부 그리고 기억의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 이 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연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또는 기억을 하는지 마는지의 여부 자체는 스스로의 어떤 평가나 의견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허위로 말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공직선거법 250조에 해당하는 이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이기 때문에요. 예.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즉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인 입장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주관적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을 하려면 네. 허위사실을 이제 공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제 진술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허위 사실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있어서 네. 그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되면 또 유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인데 이번에 허위 사실 공표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것을 몰랐다라는 거고 사람이다. 네, 백현동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요 두 가지인데 이제 주된 지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주 뉴질랜드에 9박 11일 동안에 뭐 이렇게 그렇게 장기간 여행을 같이 갔다 왔는데. 네. 여행 같이 갔다 온 것으로 저기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게 끝이 아니라 세 명이서 3인 1조가 되어서 골프를 쳤는데 그중에 유동규, 그다음에 김문기, 이재명 시장 이렇게 셋이가 골프를 한 게임을 쳤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한 4시간 정도. 세 명이서 4시간 동안 한 팀이 되어서 골프를 계속 쳤는데 네. 쳤다는 사실까지도 이제 나왔고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업무적으로 그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김문기 처장과 정민용 변호사 같은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이 대장동 사업에 관해서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했다. 뭐 이런 이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관계인데도 이걸 몰랐다,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검찰은 그 의도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억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안다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다. 하지만 사진이 있고 같이 골프를 쳤다. 그러면
과연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또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호주 출장을 뭐 열흘 남짓 갔다 온 부분, 그리고 골프를 같이 친 부분을 검찰에서는 주요한 증거로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측 오늘 변호인의 입장은 성남시장 당시에 해외 출장만 16번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거의 10명 남짓해서 함께 갔던 인원들이 있는데 그럼 그것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60여 명이 됩니다. 그럼 그 160여 명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안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의문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몇 번 만났는지 그리고 그 만나는 그 내용 자체가 공식적이었는지 사적이었는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차례만 공식석상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수차례 만났어도 그것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이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잘 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라는 이 기억의 부분은 굉장히 상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알았었다 몰랐었다의 기준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에서 이제 알았느냐 몰랐느냐 중요시에 생각하는 이유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를 수가 없는 관계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는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이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에서 그 대장동 사업에 관한 설계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재명 저 대표도 4,800억 그 배임죄로 이제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됐죠.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죠. 그런데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설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김문기 처장이다. 그래서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문기 처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원래 빠져 있던 것을 네. 이걸 넣어야 된다라는 그 팀원들이나 직원들의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걸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뭐 그 김문기 처장 동생 진술에 의하면 유동규 본부장한테 따귀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대립이 갈등 구조 속에 핵심적으로 김문규 처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황들이 지금 쭉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진하고자 본인이 이제 그 설계했다라고 인정했던 대장동 사업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라는 키에 해당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딱 가운데 김문기 처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했던 것들이 그냥 지역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모를 수가 없다. 근데 왜 모른다고 했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바로 이재명 시장이 나는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의심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인식,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이제 이 사건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이제 고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련해서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빚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알고 모르고 자체가 대장동 혐의와는 직접적 본질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말 자체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어떤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을 당시 대선 과정에서 확산되는 것을 바로 차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당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지금 또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관련된 수사가 또 본질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과는 달리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장동 사업
사업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그 이미 증거도 확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김문기 전 차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가 그 대장동 배임 사건 수사에는 크게 본질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의 또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재판 과정이 대장동 배임 그 어떤 혐의와의 연결점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재판은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있을 대장동 수사나 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는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증거보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작전이다. 글쎄요,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네. 이 사건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검찰이. 근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검찰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이 공소 유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호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1호 사건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검찰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사안 자체가 또 그렇게 주관적인 이재명 대표의 주관적인 그런 분야, 그런 영역에 관한 또 사안이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러나 검찰이 백현동 사건도 있고 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인식의 차이가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검찰과 또 이재명 대표가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데요. 네. 검찰 입장은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당시 국토부의 요청이 너무나 압박이었고 당시 협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용도 변경 허가 자체가 부조리함이나 불법이 전혀 없었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과연 국토부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 요청이 압박과 협박이었는지 이 부분을 놓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그 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그 국토부에서 요청을 한 부분을 압박이나 협박으로 느꼈는지 여부는 또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당시에 성남시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토부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 자체가 과연 검찰 입장에서처럼 저것은 협박까지 나아간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 지자체에 있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요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나 압박으로 느껴졌었는지 이 부분은 정말로 주관적으로 따져볼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협박인지 아닌지를 허위사실로 따질 수 있는지조차가 저는 의문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이제 김문기 처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검찰은 이제 일반적인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이런 차원에서 저는 들여다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런 진술을 했느냐? 네. 이제 왜 여기에 저는 방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그렇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관련된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자기와의 관계를 부인함으로써 네.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원래 이제 성남시에다가 네. 250% 정도만 용적률을 할 수 있도록 2단계 정도만 올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성남시가 2번이나 거절을 한 부지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상하게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끼어든 이후에는 250%는커녕 500%까지 그러니까 4단계나 이제 용적률이 상향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또 임대주택 비율도 대폭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큰 특혜를 주게 된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김인섭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 사람이 나중에 70억을 디벨로퍼 회사부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하고는 굉장히 선대본부장을 지내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시장의 역할이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자기의 그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끌어들인 거예요. 국토부가 이걸 강압을 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빠져나가려는 이제 그런 그런 의도에서 국토부가 강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라고 저는 검찰이 의심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즉 두 분이 얘기한 게 좀 결과적으로 일맥상통한 부분이 주관적이냐 아니면 인식에 대한 차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했느냐를 가지고 검찰은 물고 늘어질 것이다라는 거고, 과연 그것이 잘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증인 신문이 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 좀 새로운 진술이나 이런 게 나오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재판과 관련된 건 말고도요, 뭐 네.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수많은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100회를 예정한 그곳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그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치적으로는 파급력이 있고 예민한 얘기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의미 있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 건 즉 김문기 처장을 잘 몰랐다라고 말했던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거나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관계는 다 나온 것이고, 과연 이 발언 자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포섭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떤 법적 다툼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 자체는 법적으로는 의미는 없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파장은 또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문기 전 처장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고 뺨을 때렸다. 김문기 전 처장이 뺨을 때렸다라고 이제 언급된 사람이 바로 유동규 본부장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뺨을 때렸는지 그게 이제 진술이 돼야 되겠죠. 물어보고 답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자기가 뭐 김문기 전 처장하고 무슨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있어서 때린 건지, 아니면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김문기 처장이 자꾸 3번씩이나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의 방침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역학관계에 의해서 그런 그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재명 시장 대표가 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한 건지에 대한 실마리를 유동규 본부장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과 관련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듣습니다. 그렇습니다.